네, 안녕하십니까. 윤영철입니다. 네, 오늘은 이미 가입한 보험의 증권 분석을 금감원에서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증권 분석 만만히 받다가 큰 코 다친 고객들이 있다고 합니다. 꼭 가입해야 할 알짜배기 담보 특약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이란 종류가 여러 가지 담보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꼭 가입해야 할 보험들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다 받으면 좋겠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니까 보험료 부담이 스럽죠. 더군다나 사회초년생 분들은 보험 가입을 하기엔 터무니없이 재정적 여유가 없죠. 그런 만큼 내 소득 수준에 맞춰서 합리적인 보험료로 효율적인 담보 보장을 가입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사망 후유장애, 진단비, 의료비, 수술비, 입원비, 운전자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 보험들, 이런 것들의 종류가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꼭 가입해야 할까요? 저는 몇 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재정적 여유가 많으시다면 다 구성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으니까 실속 있게 가성비 높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실손의료비입니다. 실손의료비. 네,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보장 혜택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혜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다가 검사라든가 치료를 하고 진료비를 내고 나왔다면 그 진료비 영수증으로 다시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실제 손해본 비용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런 만큼 내가 어떻게 어떤 질환으로 어떤 다친 상황으로 병원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병원에 갔을 때 대비해서 실손 의료비 보험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가입돼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제 갓 사회 초년생 분들은 어릴 때 부모님들이 이미 가입해 주신 자녀보험에 실손 의료비 특약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내가 쓴 실손 치료 비용에 대해서 영수증을 청구하시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통원 치료를 했던, 입원 치료를 했던, 수술을 했던 어떤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했었던 경우가 있다면 보험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다녀왔던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 있다면 청구하실 수가 있고, 지금 당장 영수증이 없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해당 병원에 가서 다시 재발급 받거나 약국에 가셔서 약국 영수증도 재발행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시고 단지 이제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이 계약 연도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과거 2009년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100% 실비입니다. 5,000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100% 실비 처리를 할 수 있는 실손 의료비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급여 부분의 10%, 비급여 부분엔 20% 이렇게 되면서 변천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실손 의료비는 꼭 잘 유지하시고 꼭 가입해야 할 보험입니다. 아직 실손 의료비 보험이 없다면 꼭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어떤 분들의 그 증권 분석 의뢰를 해주신 분들에 보면 실손 의료비가 없어요. 없는데 치아보험, 뭐 운전자 보험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신데 오히려 실손 의료비 보험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험 가입이 우선순위가 조금은 순서 정리가 잘못됐다. 그래서 치아보험도 물론 치과 치료가 많이 들지만 실손 의료비 보험을 먼저 가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가입해야 될 것은 암보험입니다. 암보험은 3명 중 1명꼴로 걸릴 발병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암 치료 비용에 대해서 대비해서 또 준비하지만 암 치료에 집중하면서 휴직을 하거나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생활비라든가 고정적인 들어가는 고정 지출 비용들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암 진단비라든가 암 수술비, 암 입원 일당,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비로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암 진단비 규모를 얼마를 가입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묻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 내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내 연봉 소득 수준은 5천만 원이다. 그렇다면 5천만 원 정도를 가입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1년 동안 소득이 중단된다고 가정했을 때 암 치료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5천만 원이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5천만 원 진단비로서 내 고정적으로 나가는 공과금, 지출, 대출 이런 것들을 충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암보험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실손 의료비에서 암 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그 외에 부가적인 치료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목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암 진단비를 자기 연봉 소득 수준 정도에 근접하게 혹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님, 부모님 세대에서는 보험 가입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님들 중에 가족분들 중에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중에 보험 가입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부모님 세대들 중에도 이미 성인 질환이 있어서 실손 의료비 보험이 가입이 안 되셔서 보험이 없는 경우에 또 있죠. 그렇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스러워서 병원을 잘 안 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녀분들이 십시일반 병원비를 모아서 또 병원비를 서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충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술하기도 부담스럽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부모님 또한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병원을 또 잘 치료를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할아버님 때부터 부모님까지 암치료 병력이 생겼다거나 암으로 질환을 앓으신 분이 계시다면 암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병력, 우리 가족력이 암이 있었다. 그러면 좀 더 암 치료 비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야 건강하시고 건강검진 했을 때마다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상에 어떤 용종도 발견되지 않았고 헬리코박터균도 없고 특별한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외에 나중에 40, 50대에 돼서 60대 혹은 70대에 가셔서 또 유전적 요인으로 질환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이란 지금 건강할 때 가입해 두고 차후에 20년, 30년 후에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건강해. 지금 건강한데 무슨 보험을 들어.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 건강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안 할 게 아니라 건강할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보험료가 저렴할 때 가입해 두었다가 60세 이후에 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과 암진단비는 최소한 가입하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두 분 다 암 진단을 받고 치료 후에 완쾌됐지만 그 이후에 또 재발이 하셔서 또 암으로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미 자궁암 수술을 하시고 지금은 10년이 훨씬 지났죠. 그래서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완치를 판정을 받았지만 이미 위암 수술과 자궁암 수술을 같이 동시에 8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암 전이 상태는 없지만 상당히 건강에 회복하시는데 힘들죠. 그래서 위 수술 같은 경우, 위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위 상단부 부분과 하단부 부분에서 발견된다 하더라도 위 전절제입니다. 예, 과거에는 부분절제를 통해서 수술을 했었다고는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단부 입구 부분에 발견됐다 하더라도 위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한다고 의사분들이 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전이가 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암 수술은 상당히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회복한 이후에도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소화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위하고 대장 쪽하고 연결을 위가 없는 상태니까요. 네. 그런 상태라서 상당히 체중 관리도 쉽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하시는데도 상당히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위암 수술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 암이 많죠. 예, 부인과 암은 가장 대표적인 게 유방암, 그 다음에 자궁암, 네, 갑상선암 이렇게 상당히 질환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는 폐암, 대장암, 위암, 간암 특히나 더 많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남성분들 술 좋아하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 폐 쪽이나 간 쪽에 당연히 건강체 분들보다는 벌써 이미 상당한 데미지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하셨다 하더라도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하셨다 하더라도 간과 폐는 담배와 술로 인해서 이미 기능을 조금씩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암 진단비, 암 수술비, 항암 치료 비용들 이런 것들을 보험으로 제대로 잘 구성해 두셔야 나중에 치료하실 때 고통도 덜하고 완치율도 높은 겁니다. 최근 들어 의료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의료 신기술들이 많이 발달돼서 치료비가 조금 더 비싸지만 완치율이 높은 것들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당연히 이제 로봇 수술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비치 수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술 부위를 최소화하고 출혈도 최소화해서 그 적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최대한 정상 세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암 세포만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표적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래서 표적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나하고 표적 항암제가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이 잘 사전 검사를 통해서 표적 항암제가 맞는다. 그러면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근데 아무나 표적 항암제 치료를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표적 항암제가 맞는다는 것은 정말 행운인데 비용이 비쌉니다. 비용이 뭐 10번 맞는다고 하면 1회 맞는데 보통 뭐 1,000만 원 단위, 뭐 300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에 표적 항암제 치료 받는데 5천만 원 들었다, 6천만 원 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만큼 암 치료 비용의 보험금이 충분하다면 이런 고민 없이 선택하죠. 나는 최상의 의료진에게 선택진료 받고 최대한 성과가 좋은 치료 방식, 수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암 치료 비용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으로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진단비입니다. 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고 완치 후에도 후유장애가 남는 질환입니다. 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장기 적출 수술인데 수술 후에 정기 관찰 잘 해서 암세포가 전이되지 않는다면 완치 판정인데 뇌질환과 심장질환은 후유장애가 동반됩니다. 특히나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이나 뇌졸중, 뇌경색을 통해서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사가 생기면 마비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팔다리를 못 쓴다거나 언어장애가 온다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죠, 행동이. 그런 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상당히 후유장애가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든 질환입니다. 이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공원이나 산책, 조깅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게 걷기가 불편하신데 계속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활치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활치료를 통해서 이 마비를 재활로 치료할 수 있는데 아주 많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완치율이 힘든 질환이긴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치료를 해야 되고 조기에 발견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뇌질환 같은 경우에 진단비가 한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이렇게 3가지가 분류됩니다. 그래서 뇌출혈 진단비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뇌출혈 시에만 지급이 되는 것이고 뇌졸중 진단비는 뇌출혈도 지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는 뇌졸중, 뇌출혈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뇌출혈 진단 발병 확률은 10% 이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뇌출혈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찌꺼기가 쌓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압이 높은 고혈압 환자라든가 고지혈증이 있는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뇌질환을 발병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뇌에 관련된 질환에 대비해서 담보를 가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심장질환인데 대부분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특약이 있는데 이 진단 특약을 가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미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있는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판매되지 않았고 판매된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입하셨던 보험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있다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만을 또 보강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말 그대로 심장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심장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심정지가 오죠. 그렇게 되면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초기 증상으로 이제 협심증이 있는데 협심증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통스럽고 응급처치를 바로 혈관을 뚫지 않으면 심정지가 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에서는 협심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심증이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급성 심근경색에선 지급하지 않는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돼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뇌질환과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돼 있는지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 네,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내가 보상받는다기보다 상대방 피해자하고의 합의 부분입니다. 진단 주수에 따라서 보상 합의금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를 해야지만 또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강화되면서 벌금 관련된 담보 구형이 3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2천만 원으로 운전자 보험이 판매되었었는데 2천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가중처벌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됐죠. 그런 만큼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하고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벌금이라든가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대물 벌금 담보,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합의금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보통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던 것을 최근에는 1억 한도까지 상향됐다. 그래서 과거에 운전자 보험들이 20년 만기, 20년 납, 20년 만기 이렇게 짧게 되어 있었다면 그 업그레이드해서 추가로 가입하시거나 아직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얼른 서둘러서 꼭 가입해야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실비보험과 암보험,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장혈관 진단비, 운전자 보험 이 정도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꼭 가입해야 할 보험, 이렇게 실손 의료비 보험과 암보험, 뇌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운전자 보험 이렇게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외에 사망보험금과 진단비들 중에도 추가적인 진단비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술하시는 수술비들이 또 다양하게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입원했을 때 입원 일당 이런 것들이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더 가입해 주면 충분히 좋겠다. 치매보험도 있고요. 배상 책임보험도 있고, 치아보험, 화상, 골절, 상해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담보들 중에 다 가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내 직업, 내 상황에 맞게끔 가입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직업이 사무직이다. 나는 외근을 현장을 나갈 일이 없다. 그래서 다칠 일도 없고 운전을 할 일도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렇다면 상해 관련된 담보는 크게 중요치 않겠죠. 그리고 운전할 일이 크게 많지 않다. 그럼 운전자 보험도 조금 시기가 운전을 적극적으로 할 때 가입하시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나는 현장 일을 한다. 그리고 기계 장치들을 다룬다. 그러면 다칠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 보면 상해 급수, 직업 급수가 위험군에 더 속하겠죠. 그러면 사무직보다는 조금 더 보험료가 비쌀 수 있다. 그래서 내 직업의 위험 리스크에 맞는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입해야 될 보험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다 가입하면 좋겠다 이런 측면인데, 오늘 제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리뷰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기준으로 삼을 것이 다른 고객분들 걸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개인정보니까 제 거를 지금 분석해 놓은 건데요. 제가 한번 제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과연 현직 재무설계사들은 어떻게 재무설계사는 가입하고 있는지 제 거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 보니까 사망보험금은 충분으로 되어 있고요. 후유장애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유장애. 그리고 암은 충분하고 뇌질환도 충분하고 심혈관도 충분하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도 충분하다. 수술비가 부족하다. 입원 일당도 충분하다. 치매 보장이 부족하다. 운전자 보험이 충분하다. 배당 책임 충분. 치아 화상 불절 충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좀 더 보강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질병과 후유상해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가입한 내용은 이렇게 좀 차트로 돼 있어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해 관련 후유장애가 조금 부족한 걸로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뭐 질병,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확률이 희박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저희들 직업 특성상 상해로 후유장애 입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산업을 거의 주력으로 하니까 이동하는 거고.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가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데 여기에는 좀 부족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 진단비는 충분히 구성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암 가족력이 있는 집에서 유전적으로 암 병력이 있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암에 대해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를 좀 많이 가입한 경우죠. 더 가입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매년 조금씩 늘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분석한 결과 1억 2천만 원 정도 암 진단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도 과거에 가입해서 100% 실비 보상받는 실비를 가입되어 있고요. 입원 일당도 충분히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병 쪽으로는 충분히 되어 있고, 운전자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손의료비 보험은 제가 2억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질병 상해 1억 한도. 이때 시기에 가입했고, 통원의료비는 30만원. 네, 손해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25만원 진료비에 약제비 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생명보험사에 가입했다면 통원 진료비가 20만원이고 약값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한도는 30만원 동일하지만 내부 구성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암진단비입니다. 암진단비는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조회된 걸로 봤을 때는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6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들은 이 전산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천만원 정도가 제가 2006년 이전에 가입한 증권이고요. 그래서 그때 상품은 더블 트랙이라 해서 60세 전후로 가입금액 보장금액이 바뀌는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천만원의 암진단비에 대해서 60세가 지나면 6천만원으로 늘어나는 상품이었죠.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기존에 8천만원이 있고 이제 60세 이후에는 6천만원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억 4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고해감 진단비가 5,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감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뇌암, 뼈암, 림프절암 아주 특수 부위에 대해서 보장하는 암입니다.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보다는 확률적으로는 조금 떨어지지만 또 고액의 치료 비용이 들어가는 부위 질환이죠. 그만큼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고액의 치료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해감의 진단비를 가입할 보험료를 일반암에 조금 더 보태서 일반암을 더 많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고해감에 대해서 더 추가 보장을 받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는 일반암을 더 보강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유사암입니다. 유사암은 일반암 진단비가 지급되지 않는 소외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뭐 이런 제자리암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유사암으로 분류돼서 일반암에서 과거의 약관에서는 일반암 진단비에서 10%가 지급됐었죠. 그런데 지금 현행 암보험에서는 유사암이 별도로 분리돼서 충분하게 내가 선택해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더 중고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성분들 암이 위암이 1위고 2위가 폐암, 3위가 대장암, 4위가 절전암, 5위가 간암으로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 1위, 갑상선암 2위, 대장암 3위, 4위가 위암, 5위가 폐암, 이렇게 암 종류의 발생 순위가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비용 같은 경우에도 간암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간암이 6,600만 원, 췌장암이 6,300만 원, 폐암이 4,600만 원, 위암이 2,600만 원, 대장암이 2,300만 원, 유방암이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고요. 실직이나 휴직으로 인해서 고용 상태의 변화로 인해 경험을 했다는 경우가 46.8%입니다. 암 치료 환자들이 고용이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의료비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처분한 비율이 14.4%입니다. 여러분들 간혹 보험을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돈 모았다가 치료를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정리한다거나 금매로 내놓다거나 그동안의 현금 자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치료비로 충당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뭐 그건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들의 의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소 비용의 보험료로 최대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입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일찍 가입해서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과거에 보험 가입 안 하셨던 분들 없어요. 보험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 이미 많이 가입했다가 해약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경험치 때문에 보험을 치료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했다가 혜택도 못 보고 돈만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던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가입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또 계약이 유지가 안 되면 또 돈을 많이 지출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뇌혈관 진단 진단비인데 그러면 제가 2,000만 원, 뇌혈관 진단비는 2,000만 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뇌혈관 진단 진단비는 100%가 지급되고 뇌졸중은 60%, 64%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뇌출혈은 9.4%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뇌질환은 뇌혈관은 2,000만 원, 뇌졸중은 4,000만 원, 이렇게 뇌출혈은 1,000만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병 분류 코드를 보게 되면 뇌출혈은 3가지 코드, 지정학과 출혈 이런 정도가 보장이 되고 뇌졸중은 뇌경색, 협착, 폐색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고 뇌혈관은 이것을 다 포함하는 뇌혈관 질환 후유증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허혈성 심전질환입니다. 허혈성 심전질환은 2,000만 원 돼 있고 급성 심근경색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은 발병률이 9.4%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급성 심근경색, 후속 급성 심근경색 3가지 코드를 보장해주고 허혈성 심전질환 진단비를 가입해야 협심증,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코드 I24, I25까지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저도 과거에 가입했던 것에 더 추가로 더 가입을 했죠. 그래서 형사합의지원금이 지금 1억 6천만 원입니다. 1억 6천만 원. 네. 기존 거를 저는 해지를 안 하고 추가 가입을 했습니다. 추가 가입을. 그래서 과거에 가입했던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형사합의지원금 같은 경우는 정액보상이었습니다. 정액보상. 그래서 지금 현행 교통사고 폐지원금은 실손지급입니다. 실손지급. 실제 손해본 비용, 실제 합의금이 지급되고 과거의 형사합의지원금은 내가 가입한 금액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이런 보험이기 때문에 굳이 과거 형사합의지원금이 보장기간이 충분하다면 굳이 정리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 같은 경우에 과거 운전자보험에서는 방어비용이라는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어비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약식기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약식기소 제외입니다. 최근에 가입하시는 변호사 선임비용에서는. 그러니까 정리를 안 하셔도 되는지 꼭 정리를 하고 갈아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벌금은 3천만 원으로 제가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이것은 운전자 보험에서 나머지 것들은 다 상대 피해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그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운전자 내가 보장받는 겁니다. 내가 다쳤을 때 내가 다친 상해 진단 급수에 따라서 보장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꿀특약이죠. 꿀특약. 그래서 저는 70만 원 가입되어 있습니다. 70만 원. 보통
단순 교통사고로 염좌, 근육긴장, 타박상 이 정도만 진단받아도 상해 급수는 14급, 1급부터 14급으로 등급하는데 교통사고 환자는 14급 정도가 나오면 70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뇌졸중 진단, 뇌진탕 진단 맞게 되면 그게 10급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있다면 치료 후에 합의가 끝나고 교통사고 지급 내역서라든가 지급 결의서 이런 것들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아서 그것을 내 운전자 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구하실 때 교통사고 사실 확인과 내 상해 급수가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서류를 제출해서 청구하시면 되는데 이 보험금 지급 결의서에 그런 양식의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합의본 상대방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병원비 내역이 다 마무리가 안 된 경우에는 아직 서류가 발급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병원비 구성 내역은 기재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내용과 보상 급수, 상해 급수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발급해 주세요. 팩스번호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해당된다면 형사적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합의를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민식법이라는 거는 이제 스쿨존 사고 시 가중처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쿨존 속도 위반 30km, 네, 속도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어린이들이 골목길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스쿨존 운전 시에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주의 깊게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수술입니다. 질병수술, 상해수술로 분류되고 여러 가지 수술들이 많죠. 작게는 맹장 수술부터 해서 항문지원 수술, 디스크 수술, 충동증 수술, 편도염 수술, 상당히 많은 수술들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특약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된다면 수술비에 관련된 것들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진단비가 비싸기 때문에 수술비로 보강을 하셔도 되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치료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수술비로도 충분히 보장이 나온다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배상 책임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1억 한도로 되어 있고 자기 부담금 비율이 가입 연도에 따라서 또 차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만 원 공제도 있었고 10만 원 공제, 20만 원 공제, 지금 현재 20만 원 공제입니다.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상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지금 보시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랫집에게 벽지와 장판 교체 비용을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고 음악을 들으며 길을 걷던 중 상대방에게 부딪혀서 상대방의 핸드폰이 파손됐다. 이런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견적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청구해 주시면 그 상대방 피해자한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다른 사람에게 커피를 쏟아가지고 상대방이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이것도 배상 책임이 성립이 되죠. 네. 그리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위를 무어서 다쳤다. 이거는 너무 위험하죠. 네, 요즘은 대형견은 입마개를 꼭 하고 산책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네, 이런 경우 실제로 최근에 고객분이 이 사회의 상황이 돼가지고 문의를 해서 보험 청구를 해드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나가는 옆집 이웃을 걔가 목줄을 끊고 튀어나가면서 덮쳐가지고 다친 경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놀랐던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도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사망보험금인데요. 사망보험금은 5명 중 1명이 은퇴전에 사망한다. 이런 얘기죠. 제가 가입한 것은 3억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아이 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제가 장거리 출장을 오고 가면서 불안해서 조금씩 가입을 했던 것이 지금 3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관련된 쪽으로는 8억 5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니까 늦게 또 운전하다 보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망보험금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결혼을 하신 가장인 분들이라면 그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보다 남겨진 가족에 대한 대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은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가장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경우에 그 말을 우리 아이들이 들었다면 그 아이들이 앞에서 나는 아버지는 아빠는 죽으면 끝이야. 너희들이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죽지 않으면 다행이고 이 사망보험금을 가입한 보험금의 적립금은 그대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나중에 사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가입하신 분이 꼭 사망할 거라고 대비해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보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립된 것을 가지고 또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우리들의 노후 대비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기도 된 거죠. 그래서 종신보험이 그렇게 사망을 다루는 보험이라서 조금 꺼려지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가족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의도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질병 후유장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혹시라도 신체의 기능이 상실된 급수를 말하는 겁니다. 프로티지오 나눠지는데 질병으로 인한 장기 적출 수술을 했다면 미전절제 수술을 했다 그러면 후유장애가 몇 프로 남느냐 이거죠. 그래서 한 30% 남았다고 하면 미전절제는 50% 후유장애입니다. 50%.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를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가입했다고 하면 미전절제 수술을 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지급되는 겁니다. 1,000만 원. 네, 그렇게 돼 있고 장기 이식 같은 경우에는 75%입니다. 75%. 심장, 폐, 신장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치매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서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CDR 척도라고 해서 그 CDR 척도 점수에서 3점 정도를 받으면 60% 후유장애입니다. 그래서 60% 후유장애일 경우에는 2천만 원에 60%가 지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후유장애 진단비는 가성비가 높다. 그래서 어떤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았다 하면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1회 지급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또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성비가 높다. 그래서 어릴수록 일찍 가입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 연령이 있는 40, 50대 분들은 가입하려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잘 가입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입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가입하려고 저도 했었으나 저도 가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많지 않습니다. 300만 원도 있고 수술비를 되게 많이 가입했습니다. 수술비.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상해 후유장애는 말 그대로 상해로 인해서 다쳐서 후유장애가 남았을 경우 보상을 받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가입을 해야겠죠. 저는 1억 6천 정도 가입돼 있는데 낙상 사고로 인해서 압박 골절을 입었다, 손가락 골절을 입었다, 손가락 절달 사고를 당했다 이런 경우, 아킬레스건이 파열돼서 인대가 파열돼서 무릎 관절의 각도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해 사고에 대비해서 후유장애 진단비를 가입하실 필요가 있다. 직업적 특성상 다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상해 후유장애를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2번 일당입니다. 2번 일당. 2번 일당은 상당히 효율적 쓰임새가 많습니다. 쓰임새가 많고 이거 보험 타보신 분들은 더 가입할 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질병 2번 일당이 9만 원, 상해 일당은 8만 원, 간병인 지원 일당이 10,000원씩 이렇게 질병만 되어 있습니다. 질병. 저는 상해로 인한 간병 지원 일당은 가입이 안 됐었습니다. 디스크 질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질병 입원 일당이 많을수록 좋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지금 생명보험 거 지금 조회가 안 된 게 있는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더 있어서 제가 질병으로 상해로 입원할 경우에 한 15만 원 정도씩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만 입원해도 8만 원씩 나오다가 3일 투과시부터가 생명보험사 일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5만 원씩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을 경우라면 제가 4일째부터는 15만 원씩 입원 일당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한 13일만 근무해 저 입원해도 150만 원에 입원 일당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당은 비쌉니다. 일단 비싼데 나이가 어릴수록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이라면 이번 일당을 가입할 수 있죠. 보험료가 그렇게 또 비싸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이번 일당이 180일 한도 일당도 있고 그 10일 한도의 일당과 20일 한도의 일당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차등해서 복층 설계로 해서 180일 일당을 10,000원, 그 다음에 20일 일당을 20,000원 이렇게 해서 30,000원을 구성한다면 보험료도 절감되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번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 일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하게 되고 수술 경과가 좋으면 바로 퇴원이기 때문에 입원 일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상해로 인해서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단기간 입원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일당도 여유가 된다면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30대 직장인들이라면 보험을 제대로 잘 구성해야 될 시기에 아주 마지노선이죠. 그 시기 때 잘 가입해놔야지 더 나이가 들수록 비싸지지 않을 때 가입을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치매 간병비입니다. 치매 간병비는 상당히 가입해두면 유용하시죠. 치매 간병비는 가입해두시면 상당히 유리하시죠.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이고요. 85세 이상은 10명 중 4명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치매는 이제는 잠수의 위험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질병이죠. 그래서 기억을 서서히 잃어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서라기보다 이거는 완전히 기억이 잃어버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상당히 가슴 아프면서도 힘든 질환이죠. 그래서 일상생활 혼자 밥 먹고 혼자 옷 입고 화장실 가기를 못한다면 이게 시대에서도 한 3점 기준일 겁니다. 그러면 건강 요양급여에서 등급이 판정되는데 1급에서 5등급까지 되는데 거의 5등급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등급을 평가받는데 그 등급에서 평가받으면 이제 지원급, 요양급여가 나오죠. 그러면 CDR 척도 3점 되면 가족들에게 계속 붙어서 돌봐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소득이 또 중단되고 그것을 간병인을 계속 붙여 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이래서 요양시설에 위탁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가족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죠. 이렇게 해서 치매 간병비 보험을 가입해 두신다면 진단비, 초기 진단비도 받으실 수 있고 3점 정도 됐을 때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간병비가 매월 100만 원씩 가입 금액에 따라서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가입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럼 보험료,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에 따라서 선택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월 간병비가 100만 원씩 나와준다 그러면 보험으로 요양시설일 경우에 자기 부담금이 매월 60만 원에서 7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식대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치료대, 소모품 비용도 있죠. 의료기구들 같은 경우, 의료용품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쓰이게 되면서 매월 70만 원, 60만 원 정도는 들어가니까 간병비 보험이 있어서 간병비가 매월 10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보험금이 나온다면 부담 없이 조금은 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매 간병비 보험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놓는다면 상당히 빈틈없이 잘 짜임새게 구성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치아보험인데요. 치아보험은 저도 임플란트 비용 200만 원 가입해놨습니다. 그래서 치아 치료비가 많이 들죠. 예, 치아 치료 비용이 많이 들고 나이를 먹을수록 고령이 될수록 치아가 안 좋아지죠. 당연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치과 진료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 나중을 대비해서 임플란트를 대비해서 비용을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비싸게 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임플란트 비용 100만 원 정도면 30대 중이시면 2, 4만 원대에 가입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갱신형도 되어 있고요. 네, 갱신 주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상당히 틀릴 수 있으니까 손해보험사 상품들 중에는 20년 갱신도 있고 10년 갱신형도 있고 5년 갱신형도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수 있고 라이나 생명이 대표적인 치아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사인데 라이나 보험의 치아보험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선천적으로 안 좋다. 우리 집안은 잇몸질환이 상당히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이러면 치아보험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보상을 받으시려면 최소 3개월이 지나야 되고 1년 미만은 50%입니다. 2년이 지나야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가입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발치를 해야 된다. 빼는 기준이 2년이 지나야 되는 거죠.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발치를 해야지 그게 2년 경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미 치아가 없는데 치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치아가 없으면 그 이에 대해서는 해당 있는 보상 못 받습니다. 네. 보상 목적물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치아보험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임플란트를 할 단계는 아닌데 가입했다면 이제 충치 치주질환, 치은 염려에 의해서 충치를 앓고 있다면 당연히 이제 충전 치료 먼저 하겠죠. 충전 치료해서 금이나 세라믹이나 인레인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놓고 충전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악화돼서 더 깨져나가고 이런다면 다 깎아내고 왕관처럼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를 씌워놓는다면 그것을 쭉 쓰다가 보면 또 이가 뿌리까지 녹게 되고 안 좋아지죠. 그렇게 되면 뿌리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이제 1년에 3개까지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트리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치아보험도 준비해 놓으면 되는데 지금 당장은 건강해서 2년 후에도 치료할 게 없다. 그러면 좀 가입을 좀 미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치료할 곳이 없다면 치아보험은 좀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과 진료를 자주 가는 분이라면 가입해야 되고 우리 집안은 건치다, 건강하다, 치료가 크게 없다. 그러면 조금 가입을 미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쭉 흘러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또 가입해야 될 보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입하신 보험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짜임새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을 좀 받아보시고 따진 부분, 내가 지금 여기에 따진 부분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해서 가성비가 높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험료로 여러분들이 보험을 잘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항상 문의해주시고 제 영상을 보시고 오늘 길었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가입해야 될 보험에 대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